네, 지금은 무선이동 네트워크 첫 번째 시간인 옵티마이제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3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1시간 반, 2시간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그다음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컨벡스라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unconstrained optimization, constrained optimization 이런 이제 제약식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본 강의가 이제 네트워크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무선 이동 네트워크에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쭉 몇 가지 논문을 기준으로 이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논문 위주로 제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미분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할 건데, 사실 원래 제가 이 강의 교환을 쓸 때에는 이제 미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 극한이라든지 아니면 연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뭐 이런 거에 설명을 하는데, 사실 뭐 여러분 이제 대학원까지 와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따로 논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미분이 왜 쓰이는가 정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편미분,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우리 편미분을 수행하죠. 그래서 편미분에 대한 이제 간략한 내용만 한 두세 페이지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본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인티저 프로그래밍, 리니어 프로그래밍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그 다음에 컨벡스 함수와 컨케이브 함수 같은 일반적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함수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넌리니어 프로그래밍인데 넌리니어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여기는 리니어하죠. 여기는 넌리니어하고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의 변수만을 가진 경우고, 여기는 다변수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서치 테크닉인 뭐 스테피스트 어센트 방식에 대해서 뭐 가장 기본적인 예제 하나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우리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이 강의만 이제 얘기를 하면 뭐 한 3시간 뭐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뭐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저희가 또 이제 논문도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또 뭐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다시 볼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인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연속, 불연속, 극한 뭐 이런 개념은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생각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편미분 기반으로 먼저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제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스케줄링 파라미터를 구한다든지 데이터 레이스를 구한다든지 파워 컨트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있는 문제들을 풀어요. 스케줄링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가 있을 때 여러 개 핸드폰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액세스 포인트가 나는 이번 시간에 2명의 핸드폰만 서비스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서비스하는 애들을 선택하는 과정은 1초마다 한 번씩 결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그럼 과연 누구를 4개 중에서 2명을 서비스할 수 있다 했으니까 2명을 어떤 기준으로 고를 것인가 딱딱. 그 다음 여기선 이제 A, B를 서비스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할 것인가? 아까 AB 했으니까 이번엔 CD 하겠다. 그 다음에 또 AB 하겠다. CD 하겠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굉장히 빨리 해주면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해서 절반 나눠 쓰는 것 같은 느낌이지 막 끊긴다는 느낌이 안 들 겁니다. 갑자기 따다다다다닥 빨리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스케줄링 디시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만들 수 있고, 파워 컨트롤 말씀드렸죠. 뭐냐면 우리가 기지국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여기도 핸드폰이 있을 때 이 기지국은 솔직히 에너지 제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우리가 기지국을 고려할 때에는 뭐 에너지가 배터리 파워라기보다는 이제 DC 파워, AC 파워 같은 이제 전원을 꽂아놓고 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핸드폰이 이런 핸드폰들이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맨날 충전을 기를 가져다닐 수도 없고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쏠 때 어느 정도의 양으로 데이터를 써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크게 우리가 파워를
송신기에 얹어서 크게 소리를 질러주세요 해야지 되느냐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A보다 B가 좀 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얘가 들리겠죠. 얘를 기주국을 향해서 쏜다 해서 얘를 업링크라고 그러고, 이 경우는 만약에 기주국이 핸드폰을 향해서 쏘는 경우는 다운링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내려준다 해서. 말씀드렸지만 기주국은 파워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운링크에서는 파워 컨트롤을 그렇게 크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링크는 핸드폰이 기지국한테 쏘는 거기 때문에 업링크 파워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구할 때 어떤 식을 통해서 적절한 파워를 구하느냐도 우리는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풉니다. 그리고 뭐 비디오 스트리밍 할 때 퀄리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다 우리는 파워 컨트롤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우리는 이제 미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쓰는데, 변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A, B, C, D잖아요. 그럼 변수가 A에 대한 변수를 XA, 요 변수를 XB, 요 변수를 XC, 얘 변수를 X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링크 하나를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XA, XB, XC, XD 4개가 있다고 할 때 각각이 0이면 연결이 안 된 거고 1이면 연결이 된 것이다. B도 0이면 연결이 안 되고 1이면 연결이 된 것이다. 액세스 포인트와. C도 0이면 연결이 안 되는 거고 1이면 연결이 된 것이다. D도 마찬가지로 0이면 연결이 안 된 것이고 1이면 연결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준다면 그럼 변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A, B, C, D 4개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의 이렇게 다변수, 멀티, 베리에이트 라고도 쓰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다변수 혹은 다변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A와 B라는 애 중에서 누구를 파워 컨트롤 어떻게 하게 만들어줄 것이냐라는 것도, 얘가 너무 세게 말하면 얘 신호가 묻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파워를 주는 그 파워의 얼로케이션 값을, 어느 정도 파워를 써야 되지라는 그 우리가 주어지는 값을 다 변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변수가 A에 대한 변수도 있을 것이고 B의 파워에 대한 변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을 멀티베리에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점에서 뭐 미분 xi라는 것으로 편미분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있고, 아니죠, fx, y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4y 더하기 5xy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를 가지고 만약에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x, y가 둘 다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x만 변수를 보고 나머지는 무시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x에 대해서라고 하나의 변수를 딱 집어줬잖아요. 그래서 요 fx, y를, 이게 편미분 표시가 이겁니다. 여기 보이는 바로 이게 편미분 표시예요. 편미분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식에서 우리가 볼 때 x만 변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변수니까 얘 미분하면 3만 남겠죠. 얘는 y가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고려가 되겠죠. 왜냐? x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상수 곱하기 상수를 한 거니까 얘는 0이 될 것이고, 얘는 요게 변수죠. 그러니까 5랑 y는 상수처럼 취급이 되고 x만 변수니까 5y에 x를 곱해져 있는 이런 형식이니까 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것만 날아가고 5y가 될 거예요. 답은 5y 더하기 3이 되겠죠. 이건 지금 x에 대해서 우리는 편미분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를 y라는 변수도 있으니까 그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fx, y를 편미분을 하고 이번엔 y에 대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y 입장에서는 y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상수니까 3xy는 상수처럼 돼가지고 요거도 상수, 요거도 상수니까 0이 될 것이고, 4y는 변수지만 앞에 있는 4는 상수예요. 4만 남을 것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y는 변수고 5x가 상수죠. 그러니까 5x만 남을 거예요. 따라서 얘는 5x 더하기 4가 답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느냐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예제에서는
x 서브 1부터 시작해서 x 서브 n까지 총 n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xi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일반적인 미분 공식에 그냥 x 서브 i를 적용한 것이지 그냥 요 예제를 통해서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주어진 변수에서 미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나중에 가면 해시언이라는 걸 구하고 싶어요. 해시언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컨벡스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되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나온 얘기니까 그냥 미리 먼저 얘기해 드린 건데 근데 그런 컨벡스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라고 할 때 일정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가 우리 아까 말했지만 변수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변수가 n개가 있어요. 그럼 얘를 차원으로 나타내면 n차원의 공간에 이걸 그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나는 x1과 x2만 고려한다. 그러면 f가 만약에 x1은 3이고 x2가 4일 때 나는 5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3차원으로 그려요. 이건 x1의 좌표, 얘는 x2의 좌표. x1이 3이고 x2가 4일 때 그때 내가 가지는 값은 이 공중에 이 z축에 나는 5라는 값이다. 그래서 얘는 3,4,5가 돼요. 그쵸? 3,4,5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x축, y축, z축이 있는 3차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3차원을 의미해요.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2,3 그러면 2차원 평면에다가 2,3 이렇게 썼죠. 얘는 2차원 평면에 점을 찍은 거잖아요. 이 점장에서 보면 그럼 얘는 그런 거 비슷한 논리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지금 n차원이에요. 그럼 뭐죠? 3차원은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그릴 수 있는데 4차원부터 우리가 눈으로 못 그리잖아요. 근데 이게 n차원이래요. 그럼 그보다 더 큰 값이라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래프겠죠. 우리 개념상에만 있는 그래프예요. 그 그래프를 갖다 놓고 얘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수학적인 풀이 과정을 통해서 얘가 컨벡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혹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차원이나 2차원만 돼도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처럼 변수가 n개 이상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림으로 볼 수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편미분을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편미분에 대해서 이 전장에서 잠시 알아봤던 거고요. 편미분을 할 때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런 얘를 만약에 x 서브 j라는 걸로 편미분을 한 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그 앞에 편미분을 더 붙여줬어요. 편미분을 두 번 한 거죠. 이 안에 있는 게 먼저 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j로 먼저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i로 그 다음에 편미분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i로 먼저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j로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셜 데리버티브는 뭐냐면 편미분을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아까 정의가 파셜 데리버티브였죠. 편미분을 파셜 데리버티브라고 말을 합니다. 편미분을 하는데 그거를 세컨 오더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 두 번 해준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렇게 써줘야지 제곱이 있죠. 즉 왜냐하면 이거 한 번 할 땐 이거 하나 생기니까 이 앞에 또 x 서브 i가 붙으면 하나 더 붙겠지.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곱을 써주면 이계도 미분을 했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세컨 오더를 이계도 미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얘는 j로 먼저 하고 i로 나중에 해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찾으려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해주려면 우리는 x 서브 i로 편미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 서브 j로 두 번째 한다네요. 제가 설명을 거꾸로 했네. 그렇죠. i 요걸 먼저 하고 j를 나중에 하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i를 먼저 하고 j를 나중에 하네요. 얘는 j를 먼저 하고 i를 나중에 하네요. 근데 이걸 기억을 제가 거꾸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어차피 같아요. 만약에 이 함수가 컨티뉴어스하면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i라는 걸 먼저 하고 j라는 걸 나중에 한다. 얘는 j라는 걸 먼저 하고 i라는 걸 나중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함수라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를 x 서브 i로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x 서브 j로 나중에 미분을 하는데 그리고 그 값과 x 서브 j로 먼저 미분하고 x 서브 i로 먼저 미분한 이 두 개의 값을 구해놓고 얘가 같은지를 봐요. 근데 얘네들 같지 않으면 그럼 컨티뉴어스하지 않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가 없는 함수예요. 이 f라는 함수는. 얘네들이 같으면
그러면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일단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이계도 미분을 통해서 세컨 오더 데리버티브 파셜 데리버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네. 그쵸? IJ, 얘는 JI예요. 저도 헷갈렸네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두 개 같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논문을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산업공학과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걸 산업공학에서는 선형 계획법 이라고 불러요. 산업공학과 혹은 경영공학과에서 배우죠. 근데 프로그래밍이란 말은 솔직히 정확하진 않고 우리가 딱 느끼기에 어떤 용어가 좀 더 정확하냐면 플래닝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합니다. 플래닝. 자, 플래닝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계획법이라는 소리니까 얘는 뭐냐면 우리 옛날 선형대수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a sub 1, x sub 1 더하기 a sub 2, x sub 2 더하기 기타 등등 해서 a sub n, x sub n 있을 때 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어떨 때 여기에 있는 a들이 다 상수이고 여기 있는 x들이 다 변수라서 상수와 변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모든 게 표현이 된다면 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근데 만약에 재수없게 변수끼리 곱해져 있어. 만약에 x a sub x1 더하기 a sub x2 더하기 기타 등등해서 만약에 중간에 x sub 뭐 5 y sub 2 이렇게 만약에 변수 두 개 곱해져 있다. x, y가 둘 다 변수랄 경우에 그럼 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에요. 변수끼리 곱해졌으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 되려면 변수에 또 다른 변수가 곱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변수 곱하기 상수, 변수 곱하기 상수, 변수 곱하기 상수해서 쭉 더해져 있어야 돼요. 물론 변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수만 있어도 돼요. 이게 바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러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오브젝티브 혹은 오브젝티브 펑션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목적이에요. 즉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얘 함수의 값이 이게 만약 f다 그러면 이 f 값이 최고로 작아지게 만들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 서브젝트는 뭐냐면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최소한 지켜야 되는 기준이에요. 즉 이러한 조건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 둘 m개 있네요. m개. 요 m개의 식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뭐가? 우리의 변수는 뭐냐면 x가 변수래요. 자, x가 변수래. 아까처럼 x에다 그러면 다 색깔을 칠해봅시다. x에다 다 얘네들이 변수라네. 그렇죠? 얘네들이 변수예요. 상수에도 색깔 칠해볼까요? 상수는 얘네들이 상수죠. 얘네들이 상수. 예, 상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변수 상수 곱해야죠. 다 녹색, 파란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든 식이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얘도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 모든 게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에요. 주어진 모든 식이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면 우린 뭐라 부르냐면 얘를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라도 넌 리니어가 섞여 있다. 하나라도 변수끼리 곱해진 게 있다. 그러면 걔는 이 앞에 넌을 붙여서 넌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해석하자면 뭐냐면 제일 밑에를 먼저 봐요. 자, 우리의 변수는 x입니다. 우리의 변수 x는 이 위에 있는 요 부분에 컨스트레인 있는 제약 조건을 무조건 다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만족시키는 x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x가 다 이 컨스트레인을 만족하지 않겠죠? 컨스트레인을 만족하는 일부 x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x들을 뭐라 그러냐면 feasible region 혹은 feasible set 이렇게 부릅니다. 즉 우리 feasible region 혹은 feasible set이라고 부르는 이 x를 갖다 놓고 이 x들이 여기서 주어진 컨스트레인을 모두 다 만족한 거래요. 걔네들은 이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밑에 variable restriction을 보듯이 우리는 변수는 x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x는 여기에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럼 만족시키는 x들만 뽑아온 다음에 그 x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브젝트 펑션에 다 집어넣었을 때 우리의 목적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니까 이 함수를 제일 작게 만드는 x를 구해주세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a라는 함수를 a11 기타 등등 a1n, am1, amn이라 두고 뭐 x라는 함수를 뭐 이게 지금 m by 이게 바로 가로니까 n이지 m by니까 얘는 m by m인가요? 그렇죠? 얘 m by m인데 가로 벡터인가? 그렇죠? n by 아니지 세로지 n by 그렇죠? 1 이렇게 해주면 얘는 n by 1로 결과 나오겠죠. 즉 요거를 행렬로 만들어서 얘는 녹색들만 모아서 행렬로 만들고 얘는 파란색만 모아서 행렬을 만들면 요 b들 요 b가 있을 때 얘는 이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요 모양을 이 모양을 이렇게 간단하게 행렬을 사용해서 요 a가 요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b는 요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벡터로 이 변수들만 다 정리해주고 벡터로 이 상수값들만 다 정리해서 행렬 곱셈을 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다 발생할 것이니까 여러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발생할 거니까 위에처럼 복잡하게 써도 되지만 아래처럼 행렬 형태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에 붙어있는 t는 뭐냐 하면 이 t는 우리가 트랜스포즈라 부르는 거예요. 트랜스포즈는 뭐냐면 우리가 행렬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이렇게 딱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전체행렬, 한문 말이죠. 전체행렬을 부를 수도 있고 영어로는 트랜스포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라 부르기 때문에 C를 이렇게 세워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여기 x of 1, x of 2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간단하게 xy라고 합시다. 얘도 그냥 다 xy라고 해요. 그렇죠? xy, 뭐 xy 이렇게 부르면 뭐 xy.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표현하기 더 편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자 우리는 뭐 하고 싶냐 xy 더한 걸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아까 말했죠. 이 밑에 있는 건 뭐들이다? 서브젝트 밑에 있는 건 뭐다? 컨스트레인들 제약 조건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이니까 요걸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밑에 있는 거 둘은 x와 y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라 불렀죠 이걸? Variable Restriction.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만들 때에는 Constraint과 Variable Restriction을 그냥 한 번에 뭉쳐서 그냥 Constrain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Constraint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섞었습니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x가 마이너스가 되는 얘네들 다 무시. 그다음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1사분면만 우리가 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x, y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좌표에 있는 값들만 보겠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밑에 있는 두 개는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그럼 그 위에 걸 볼까요? 얘를 봐주면 얘는 지금 생긴 게 뭐냐면 2x 더하기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컨스트레인 이거 2번 컨스트레인 그리고 이게 3번 컨스트레인 4번 컨스트레인 그러면 3, 4번은 이미 고려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1, 4번만 이미 보고 있으니까 이 뒤는 지금 전혀 우리랑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그럼 이제 2번 컨스트레인 볼까요? 2번 컨스트레인 뭐냐면 3x 더하기 4y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즉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3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y가 작대요. y가 얘보다 작대요. 이게 지금 우리가 3번 컨스트레인이었고 이게 4번 컨스트레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y 값은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얘는 요 아래쪽만 얘도 요 아래쪽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요 네 개의 컨스트레인을 모두 만족하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솔루션 스페이스, feasible set이라고 부르는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솔루션 스페이스라 함은 우리가 해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요 네 가지를 고려했을 때 x sub 1, x sub 2, 즉 우리가 x, y라고 불렀던 이 값들은
요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요 네 개에서 주어진 조건이다. 서브젝트를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브젝트 쓰기도 하는데 논문에는 그냥 줄여서 뭐 S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솔루션 스페이스를 불러요. 자, 여기 있는 이 점들만 해가 될 수 있대. 그러면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을 쫙 다 집어넣으면서 야, x 더하기 y가 제일 크게 되는 데가 어디냐라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선이에요. 자, 요거를 우리가 k라고 합시다. x 더하기 y를.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죠? max k를 하고 k는 x 더하기 y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k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k 값이 지금 6일 때예요. 그쵸? 이건 y절편이죠. 요 길게 마이너스 1이니까 쭉 했을 때 얘는 6이 될 거예요. 그쵸? 이런 직선을 구한 다음에 얘를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위아래로 얘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얘가 점점점 왔다 갔다 하면서 요 k 값이 제일 커야 돼. 왜냐? 우리 맥시마이즈 하는 게 뭐다? k니까 쫙 내려오면서 요 x, y 값은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얘 닿을 때까지 쫙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온다? 얘가 이렇게 쫙 이렇게 봤을 때 요 점, 이 점이 k 값이 제일 큰 거죠. k 값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k 값을 크게 하는 변수를 구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요 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만족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식은 아까 우리가 전장에 말했듯이 우리가 행렬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행렬로 나타낸 거고요.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논문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옵티마이제이션식 엄청 복잡하고 변수도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와이파이 스케줄링 얘기했지만 핸드폰이 4개 있으면 변수가 일단 4개 기본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뭐 모바일 이동기지국이나 이동기지국 그리고 뭐 이동통신기지국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스케줄링 팩터를 구한다. 스케줄링 한다고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 두 개의 변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뭘 한 거냐? 변수 딱 꼴랑 2개 있는 거예요. 변수 2개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쵸? 직선 그려주고 이것도 그려주고 여기서 위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면서 하고 있죠. 변수 3개 되면 어떻게 할까요? X축, Y축, Z축 만들어서 공간에서 지금 평면을 가지고 난리를 칠 거야. 아마. 리니어하니까. 변수 4개다? 아까 했듯이 4개의 핸드폰을 가지는 그런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스케줄링이다. 그러면 이제 4차원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머리로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할 수 없어. 그리면서 할 수 없어. 이때는 수식으로 풀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옵티마이제이션은 컴플렉스가 높은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산업공학과에서는 그래서 OR 즉 경영과학이라는 수업을 이제 학부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데 그때 이제 심플렉스 메소드라는 걸 배웁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푸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심플렉스 메소드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라는 것도 배웁니다. 이건 산업공학과에서 다 배우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쓰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뭐 편합니다. 근데 이건 손으로 푸는 거예요. 손으로 푸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수많은 이터레이션이 돌아요. 손으로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그쵸? 산업공학과는 배우는 게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자체의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손으로 풀면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이론을 논하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CVX나 뭐 C플렉스나 뭐 아니면 앰플 뭐 이런 툴을 많이 사용해요. 그다음에 요새 파이썬 버전으로 CVX 파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다 넣어주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툴을 사용해서 식을 먼저 만든 다음에 집어 넣으면 그럼 우리가 적합한 결론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강의 교환에서는 글로는 안 나왔지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사람이랑 컴퓨터랑 다른 점입니다. 이게 컴퓨터가 풀 때에는 이렇게 직선을 가지고 막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우리가 솔루션의 공간을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얘네들 교집합을 보고서 여기만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컴퓨터 입장에서 그렇게 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 뭐가 어렵냐? 인티저가 들어가면 어려워요. 인티저 정수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x, y가 무조건 정수다.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y만 고려하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푸는데 그 옵티마이제이션은 우리가 x, y를 고려하고 x, y는 둘 다 정수다. x는
뭐 0과 3을 왔다 갔다 하고 y도 마찬가지로 0과 3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경우는 0, 1, 2, 3이니까 x, y도 0, 1, 2, 3. 그럼 x, y 모두 고려됐으니까 네 가지 총합해서 얘들 조합하면 16가지가 되겠네요. 4, 4, 16 해서. 자, 그래서 요 판에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x, y가 돼요. 자, 요 16개 중에서 하나씩 넣어보면서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에 제일 우리가 찾고 하는 게 뭘 맥시마이즈 한다 혹은 미니마이즈 한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값을 16개 중에 하나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장님이 딱 보고 있다가 잘하고 있네, 일 잘하고 있네 그러면서 야, 일 조금만 더 해보자. 야, 지금 너 Z라는 거 고려하고 있지 않았잖아. 지금은 Z가 없으니까 Z가 0이라고 가정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늘려서 Z가 1일 때 한 번만 봐줘. 요거 하나 늘린 것과 별거 아니야. 하나만 봐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왜냐? 얘는 지금 Z가 0인 줄 알고 다 이렇게 16개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자, 이제 축을 하나 더 만들어요. Z축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너는 지금 Z가 0일 때야. 그럼 Z가 1일 때서 한 층이 더 생긴 다음에 XY. 여기에서 요 XY 이 범위에 대해서 16개를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는 Z라는 변수에서 사이즈 하나만 늘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탐색했던 16개 공간을 Z가 0일 때에 16개를 봤다면 지금 이제 Z가 1일 때도 16개를 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사장님은 나한테 문제 크기를 하나만 늘려줬지만 내가 봐야 될 탐색 공간은 2배가 늘어난 거야. 즉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듯이 알고리즘에서 NP-하드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NP-하드는 사이즈예요. X축은 사이즈가 하나가 늘 때마다 2배씩 내가 봐야 될 계산이 늘어난다면 이거는 익스포넨셜하게 지수적으로 나의 탐색 공간이 늘어난다 해서 익스포넨셜 그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수를 가지고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바로 이런 익스포넨셜 그로스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얘를 조합한다. 이것과 이것을 조합하고 Z가 1일 때도 조합하고 그래서 얘를 조합론 혹은 조합 이론이라고 불러요. 컴비네토릭스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얘네들이 돼버리면 얘는 기본적으로 다 NP-하드 문제 규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컴퓨터는 뭐라 말하냐면 나의 문제 풀 수 없어. 넌 비록 사이즈 하나를 늘렸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테라 메모리를 썼으면 사이즈 꼴랑 하나 늘린 것 때문에 1테라가 더 필요해가 되니까 컴퓨터 입장에서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NP-하드라고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이렇게 막 선으로 막 그어가면서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죠. 에이 뭐 16개 더 세지 뭐 세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컴퓨터 달라요. 컴퓨터는 연산 복잡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 사이즈 늘었을 때 복잡도가 2개 넣는 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프로블럼이고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풀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시리어스한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인티저 앤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할 때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방정식 몇 번 풀면 나오는 거야.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 인티저 프로그래밍은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정수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서 내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반대입니다. 사람 눈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모르는 n차원의 그런 높은 차원의 공간에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서 해를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 돌려다가 답 구하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 편할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머리만 열심히 고생하면 되니까 손이랑.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문제가 되면 컴퓨터 입장에서 이거 풀 수 있다. 오케이. 인티저 프로그래밍 되면 컴퓨터 입장에서 못 푼다. 이렇게 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너무 좀 답답하죠. 아니 왜 그럼 이렇게 리니어만 풀 수 있는 거야? 인티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식이 다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만 이루어진 식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를 포뮬레이션 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곡선도 끼어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무조건 리니어 컴비네이션만 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한 끝에 뭘 발견했냐면 컨벡스라는 형태의 식이 되면 이런 것도 우리가 폴리노미얼 타임을 풀 수 있다. 즉 우리 알고리즘을 풀 수 있으니까 어떤 함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함수에서 컨벡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컨벡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고 어떤 함수가 들어왔을 때 컨벡스가 아니면 얘는 풀 수 없는 문제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물론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컨벡스 프로그래밍 안에 들어가요. 얘는 곡선이잖아. 얘는 직선이고. 그러니까 직선이 좀 더 제약 조건이 강한 거기 때문에 컨벡스 프로그래밍 안에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풀 수 있는 거고요. 컨벡스 프로그래밍도 당연히 풀 수 있는 거고요. 컨벡스 프로그래밍 아니면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티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적으로 풀 수 없다고 말했지만 어떤 게 또 있냐면 IP라고 그러면 인티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그냥 인티저만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인티저랑 어떤 경우에는 x가 인티저여야 되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얘는 만약에 얘는 x1은 인티저지만 x2는 정수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티저랑 정수랑 믹스해서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믹스드 인티저 앤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 MIL 프로그래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MIP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래밍 이거 뭐냐면 어떤 경우는 인티저가 아닌 베리어블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인티저 앤 베리어블도 있다. 이 경우는 이제 리얼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는 거죠. BIP 문제라 해서 바이너리 베리어블이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나중에 우리가 네트워크 관련된 논문을 볼 때 나오겠지만 x 값이 0이냐 1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스케줄링을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하든지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x가 1이면 살아남는 거고 x가 0이면 죽어버리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 물건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의사결정 이론을 만들 때도 이렇게 0과 1의 디시전 베리어블을 만들기도 하고 스케줄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걸 할 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0과 1인 인티저 베리어블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인티저라 그래서 막 3, 4, 5, 6, 7, 뭐 100만, 150만 이렇게 많은 숫자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인티저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이 인티저 프로그래밍은 무조건 변수는 0 아니면 1이야 라고 말하는 바이너리 인티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비록 인티저 프로그램이고 비록 조합 이론의 문제긴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풀 때 그렇게 연산복합도가 높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티저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인티저 베리어블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행렬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x는 그때 인티저다라는 것만 명확히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인티저 프로그래밍은 아까 했던 식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즉 요거를 지금 그대로 가져온 건데 다만 요 조건 두 개만 정수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함수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대로 나오되 요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 중에서 요렇게 이 점들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직선으로 되는 건 컴퓨터 풀 수 있어요. 인티저가 되는 건 컴퓨터 풀 수 없어. 사람은 반대라 했죠. 인티저일 때 직관적으로 이거 다 한 번씩 넣어보고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골라내면 되니까 인티저일 때 사람은 더 편해요. 하지만 이게 인티저가 아니라 리니어일 경우에 사람은 조금 더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손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방정식을.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점이 몇 개지? 4개? 8개. 8개 점을 여기 하나 넣어봐요. 8개를 다 넣어본 다음에 x 더하기 y 즉 여기 0,0이다. 그럼 0 더하기 0 이건 0,1이죠. 0,1이다. 0 더하기 1 얘는 0,2다. 0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좌표를 하나씩 다 넣어본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값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요거 아니면 요거다 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티저일 경우는 사람이 하긴 되게 편해지죠. 하지만 컴퓨터는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티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나왔을 때 컴퓨터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풀 수 없으니까 풀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 게 뭐냐면 야 인티저가 껴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서 인티저 프로그래밍을 한번 풀어보자라는 게 브랜치 앤 바운드라는 방식이 있고 여기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커팅 플레인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브랜치 앤 바운드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이렇게 토너먼트 형식으로 다 쪼갠 다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편한 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요거를 최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변수 w 서브 1과 w 서브 2가 다 인티저다라고 한다면 요 인티저 값 범위 내에서 요거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걸 구하래요. 그럼 얘를 z라고 놓은 다음에 요 z 값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x 변수가 둘 다 0이면 여기다 0, 0 들어가니까 6 곱하기 0 더하기 5 곱하기 0이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w1과 w2가 둘 다 0이면 z는 0이 돼요. 1, 0이면 6이 되고 0, 1이면 5만 살아남고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6, 5니까 이게 1, 0이면 6만 살아남고 0, 1이면 5만 살아남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6과 5만 되는 거죠. 1, 1이면 6 더하기 5에서 11이 살아남아요. 이런 식으로 쫙 밑에 모든 경우를 다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토너먼트 형식으로 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보시다시피 맥시멈이야.
맥시멈이니까 너 Z값끼리 다이다이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다 1대1로 비교해서 Z값이 큰 거를 올려줘요. 얘 너는 탈락. 비교해서 너는 올라가. 넌 탈락. 얘네들 비교해서 너가 올라가.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모든 탐색 공간을 우리가 이게 왜 문제가 된다 그랬죠? 인티저 프로그래밍. 인티저 프로그래밍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문제 사이즈가 하나 커질 때마다 탐색 공간이 2배씩 뻥뻥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공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탐색 공간의 사이즈를 확 줄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요 없는 애들은 싹싹 날리면서 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토너먼트로 올라가면서 여기도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W 값들이 있을 수 있지만 W2, W1일 때에는 뭐 여기 넣었을 때 아마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컨스트레인에서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피저블하다, 즉 우리의 솔루션이 될 수 없다. 컨스트레인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얘는 날리고 얘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 서치를 할 때 우리가 보지 않은 부분을 만들어서 날려주고 계속 올라감으로써 나중에 토너먼트 끝에 가면 결승전에서 만나는 제일 좋은 애가 얘가 우리의 솔루션이고 얘를 만드는 1과 2가 우리의 답이다 라고 말하는 게 브랜치 앤 바운드입니다. 즉 브랜칭을 해요. 브랜칭 트리를 가지고 계속 쪼개나가요. 그래서 다 쪼갰으면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쫙 올라오는 게 브랜치 앤 바운드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팅 플레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얘 우리의 컨스트레인이에요. 얘는 우리의 베리어블 리스트릭션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인티저여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인티저니까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요 첫 번째 식을 한번 따봤어요. 굉장히 전 이거 만든 사람 천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싹 보고 있다가 30으로 다 나눠줘요. 왼쪽 오른쪽 다. 그러면 얘 30으로 나눠주니까 요것만 남죠. 그럼 80을 30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8이 되겠지. 근데 얘는 2 더하기 3분의 5가 되겠죠. 근데 W1과 W2가 다 정수라며. 그 3분의 2라는 값에 가까운 값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죠. 얘가 정수니까 뭐 0, 1이든지 2, 3이든지 뭐 이런 값들이기 때문에 2. 얼마 그러면 2까지는 나올 수 있어도 2. 얼마라는 값이 정수를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아니잖아요. 정수를 조합하면 2까지만 나오는 거지 2.5는 나올 수 없어. 그럴 때는 그래서 얘를 잘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남겨줘요. 그래서 얘는 잘라도 되는 거고 여기 2 있었는데 2를 좌변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얘가 날라고 남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이제 밑에 걸 가져봤어요. 이렇게 했으면 30, 30, 30으로 나누니까 60을 30으로 나누니까 2가 남고 30을 30으로 나누니까 1이 되고 100을 30으로 나누니까 10분의 3이 됩니다. 10분의 3은 3 더하기 3분의 1이고 3이 좌변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 3분의 1만 남죠. 그럼 왼쪽이 아무리 난리 쳐도 0은 될 수 있지만 1은 될 수 없잖아. 그 사이에 있는 값도 될 수 없고 얘를 날리면 돼요. 0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바로 우리 짜투리의 유리수들을 컷했다 그래서 커팅 플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컷을 해주면 얘네들만 남네요. 그쵸? 얘네들 가지고 이렇게 원래 식이 이거였는데 커팅을 해준 건 얘라는 거예요. 근데 커팅을 왜 해주냐? 그러니까 왜 해주는 게 중요하죠. 이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커팅이 다 돼 있으면 커팅을 다 해주면 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얘가 인티저라는 조건을 없애버려요. 정수로 그냥 풀어요. 그러면 인티저 프로그램이 아니라 W가 W1, W2가 더 이상 인티저가 아니라 얘가 정수래. 그럼 얘는 선상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 보면 이제 더 이상 IP가 아니라 LP,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돼버렸어요.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뭐라 그랬죠?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라 했죠.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으니까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 놓고 즉 LP로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좀 완화시켜 놓은 다음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상태에서 풀게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우리가 오메가1, 오메가2, W1, W2를 구한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정수가 나온다는 걸 관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기획법이랑 똑같은 거죠. 솔루션 정수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는 선이 이랬는데 우리가 컷했잖아요. 유리수를 컷하면서 얘를 좀 이렇게 조금 약 함수가 유리수들이 탁탁 조금씩 튀어나가면서 얘네들이 조금씩 여기 있는 게 일로 내려오고 여기 있는 함수도 얘가 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하는 우리 솔루션은 항상 이렇게 정수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검은색 실선이 우리의 원래 선이고 파란색 두꺼운 선이 우리 커팅을 해서 변화한 선이에요. 이런 거 커팅해서 변화한 거. 얘는 원래 실선 얘는 파란 선.
뒷장에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선에서 파란 선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얘 파란 선끼리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feasible solution에서 이 스페이스를 구하면 이 접선들은 정수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수 계획법을 쓰지 않고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 즉 선형 계획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수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즉 정수 계획법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는 선형 계획법을 써서 결과로는 우리가 컴퓨터로는 얻을 수 없었던 정수 계획법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 아니 이거는 근데 뭐 이야기는 뭐 동영상 몇 번 들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30으로 나눌 수 있고 60, 30 이렇게 두 배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시계는 이거 못 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의 함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스트레인이가 F1이고 밑에는 컨스트레인 F2라고 그런다면 이게 만약에 뭐 C1보다 작거나 같고 C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네들을 조합해서 알파 F1 더하기 베타 F2 한 건 알파 C1 더하기 베타 C2와 같다라는 이 제약식끼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새로운 제약식을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잘하면 우리가 좋은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보면 지금 얘는 각각 10씩 나눠져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경우는 각각 5씩 나눠졌고요. 이 경우는 각각 5씩 나눠졌어요. 그럼 요것과 요것이 존재하죠. 색깔을 얘는 녹색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건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그럼 녹색이 지금 여기 있고 파란색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 앞에 3이랑 곱하고 파란색 앞에 1 곱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가 2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즉 우리가 그리고 30과 1을 곱하고 녹색은 16보다 작다고 했고 16 얘는 2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고 그래서 20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6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요 주어진 컨스트레인트를 잘 조정을 하면 이 앞에처럼 보이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지는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도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는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잘만 조절하면 우리가 커팅 플레인으로 풀 수 있게 문제를 디자인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의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인티저 프로그램과 리니어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LP와 IP가 있다. LP는 리니어 프로그래밍, IP는 인티저 프로그래밍. 얘는 0과 1로 이루어진 얘는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IP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IP는 얘는 제외하고 얘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없는 조합 이론의 문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우리가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다. 폴리노미얼. 그래서 얘는 오케이. 근데 아까 뭐라 했죠?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다는 것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리니어 프로그래밍만 있는 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함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리니어하게 만들어? 어떻게 다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좀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함수도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넌리니어입니다. 즉 넌리니어란 건 곡선이라는 소리죠. 곡선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풀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식을 만드는 것만 했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안 했죠.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다만 심플렉스라는 방법이 있다라고만 말했죠. 근데 우리는 손으로 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CVX나 CVX 파이, 앰플, 뭐 C플렉스 이런 거 써요. 근데 이제 앰플 C플렉스는 상용화된 버전이라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프리 라이센스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CVX나 CVX 파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스테판 보이드 교수님께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연구에 만약 멜랩을 쓰신다면 CVX가 좋고요. 파이썬을 쓰신다면 CVX 파이가 좋습니다. 둘 다 유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다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이거죠. IP와 LP가 있다. IP는 풀 수 없는 문제다.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 0과 1의 경우만 빼놓고 왜냐하면 조합 이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LP는 풀 수 있다. 얘는 심플렉스라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CVX나 CVX 파이나 C플렉스나 앰플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CVX나 CVX 파일을 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인티저 프로그램이란 문제가 일생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뭐 물건을 몇 개 살 건지에 대한 것도 개수로 정확하게 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옵티마이제이션 만들면 인티저도 무조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폴리노미얼은 아니지만 인티저를 풀기 위한 트릭은 뭐였냐면 말씀드렸듯이 브랜치 앤 바운드나 커팅 플레인 같은 방법들을 쓰면 우리가 인티저 프로그램도 풀 수 있는 힌트를 준다. 그럼 브랜치 앤 바운드는 뭐냐? 우리가 트리를 만들어 가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값을 찾아가는데 중간중간 피저블 셋, 즉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잘라주면서 탐색 공간을 줄이는 거다. 왜냐? 조합이로는 탐색 공간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커팅 플랜은 뭐냐? 얘네들은 우리가 제약식들을 잘 조정을 해서 서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네들 점점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LP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인티저를 라고 가정한 부분을 싹 걷어내 버리면 리니어 프로그램 풀게 되는데 리니어 프로그래밍의 솔루션이 인티저로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티저 프로그램을 푸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게 이제 커팅 플레인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LP만 풀 수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LP 아니고도 풀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는 게 이제부터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넌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제는 선이 직선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곡선인 게 있어요. 그래서 넌리니어 프로그래밍은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풀지 않는다는 말이 되게 애매모호한데 옵티마이제이션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옵티마이제이션의 솔루션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넌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와 똑같죠. 근데 얘네들이 아까처럼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함수로 돼 있어요. 얘네 함수들이 어떤 함수인지 몰라. 운이 좋게 선형이어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함수니까 뭐 이 안에서 뭐 얘네들끼리 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변수끼리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선형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넌리니어 프로그래밍은 딱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선형 계획법 같은 경우는 이거 비선형 계획법이라거든요. 선형 계획법이 아닌 거니까 비선형 계획법이죠. 비선형 계획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서브젝트 이 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요 함수만 딱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거를 non unconstrained NLP 이걸 NLP 이렇게 부릅니다. Non-linear programming. 우리 선형 계획법을 LP라 불렀잖아요. LP라 불렀죠? LP라 쓴 거 어디 있나? ILP, 인티저 리니어 프로그래밍, LP라 불렀는데 얘네들은 non-linear 프로그래밍이니까 NLP 이렇게 부릅니다. 뭐 요새 자연어 처리도 NLP로 부르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뭐 약어는 똑같은데 옵티마이제이션에서 NLP라는 건 이제 비선형 계획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함수도 비선형 계획법이잖아요. 왜냐면 선형이 아니잖아. 곡선이잖아. 얘는 비선형이죠. 요 함수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라 그러면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약식이 필요 없어. 요 함수 하나가 자체가 2차 방정식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미니마이즈 시켜라 그러면 딱히 제약식 안 써도 그냥 제일 작은 값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제약식이 없는 unconstrained된 것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직선이면 그렇잖아요. 직선이면 맥시멈 찾아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미니멈 찾아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직선으로 내려가겠지만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미니멈 찾아라 그러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제약식이 없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선형 계획법 문제를 한번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t costs the company $C per unit to manufacture a product.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유닛마다 하나마다 $C 라는 값을 부여한대요. 자, 한 개에 $C 예요. 만약에 $P $C 소비해서 코스트라잖아요. 그러니까 지불했다는 소리죠. $C를 지불해서 물건을 생산해요. 근데 차지 $P래요. 뭐냐면 $P를 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100원에 만들었다. 근데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원이 C가 되는 거고. 왜냐면 100원을 들여서 물건 만든 거니까 코스트. 근데 얘를 차지 $1000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1000에 파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커스터머 디맨드는 이만큼의 유닛이다. 자,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P에 팔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가냐면
D of P라는 것만큼의 개수를 사간대요. 왜냐면 물건이 점점 비싸질수록 사가려는 사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에 파는 가격에 비례하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가격은 근데 순이익, 근데 from charge, to maximize profit, 얘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자, 순이익은 얼마죠? 자, 내가 얘를 1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00 빼기 100 한 900이 하나하나 물건을 팔 때마다 내가 얻는 이득이니까 순이득은 P 빼기 C입니다. 얘는 생산 가격, 얘는 파는 가격. 내가 100원에 생산해서 1000원에 팔았다. 이 차이만큼 순이익이니까 1000 빼기 100을 한 900이 나의 순이익. 즉 P 빼기 C가 나의 순이익이 되는 거고, 이 순이익만큼 몇 개를 팔았냐가 내가 전체 이득이 되는 거니까 판 가격은 D of P가 되는 거예요. 얘를 to maximize 시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식처럼 maximize를 하는데 P 빼기 C만큼의 가격으로 D of P만큼의 개수를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아까 말했지만 얘가 지금 P가 들어가 있는 함수예요. 그쵸? 요 안에 지금 P가 들어가 있겠네. 요 안에 지금 P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P 빼기 C인데 얘가 그냥 간단하게 P라고만 하더라도 언젠가는 P와 P가 곱해지게 되겠죠. 전개하다 보면. 그러니까 P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얘는 더 이상 변수와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리니어하지 않아요. 넌리니어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넌리니어한 함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K units of capital이 있고 L units of labors are used. A company can produce KL units of manufactured good. 이거 뭐냐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KL개만큼 만들 수가 있대요. KL개만큼 만들 수 있는데 K는 뭐냐면 캐피탈, 자본이 이만큼 돌아가는 거고, L은 뭐냐면 그만큼 노동력이 투입된 거예요. 근데 이 K라는 걸 살려면 우리가 하나당 4불씩 든대요. 그쵸? 근데 노동력을 살려면 하나의 노동력당 1불씩 돈이 든대요. 근데 우리가 총 8달러가 어베일러블하다. 우리가 가진 건 총 8달러래요. 우리는 이런 서브젝트에서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자본을 살 때마다 4달러씩 들 거고, 하나의 노동력이 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1달러씩 들 거니까 4K 더하기 L을 한 거가 될 것이고, 이만큼이 돈이 계속 드는 거잖아요. 근데 총 돈은 8달러를 넘을 수 없다고 말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총 가용할 수 있는 돈의 범위는 8달러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maximize quantity, 즉 이 유닛의 개수를 최대하고 싶대요. 즉 KAL이라는 걸 maximize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건 솔직히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따라 붙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변수가 K랑 L 이 두 개가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괜찮아요. 요건 리니어죠.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지금 상수, 얘는 변수. 그래서 얘는 리니어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얘는 지금 변수 곱하기 변수잖아요. 넌리니어입니다. 따라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넌리니어이기 때문에 이건 넌리니어 프로그래밍, 즉 비선형 계획법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선형 계획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비선형 계획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여기 리니어 프로그램에서 했던 건 뭐냐면, 모든 함수들이 이렇게 선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3차원이다 그럼 평면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딱 빳빳하게. 뭐 4차원이다 그럼 3차원 이렇게 빳빳한 뭐 공간으로 생겼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곡선이 있는 건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중구난방이죠. 여기가 제일 작은, 미니멈을 구해라 여기요 말하겠지만, 누군가 와서 야, 이 함수 생긴 걸 봐. 이 함수 생긴 걸 보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이면 이렇게 분명히 여기 내려가도 더 낮은 데가 있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생긴 함수는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지 않는 이상 값을 찾을 수가 없어. 어디가 제일 작은 데인지 믿음이 안 가잖아. 이 뒤가 더 작은 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라 그러면 여기요 하지만, 정말 맞아? 좀 더 가면 더 높은 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말해버리면 또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은 쫙 끝까지 가면 갈수록 진짜 전체를 다 봐야지 제일 큰 값, 전체를 다 봐야지 제일 작은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수조사, 모든 걸 다 봐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도 다 못 세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그러면 이런 함수는 아무리 우리가 넌리니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풀 수 없어요. 이런 함수는 진짜 노답이고요. 답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때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컨벡스와 컨케이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LP를 푼다. 우리가 NLP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 얘기했는데, NLP는 그러니까 우리가 LP면 오케이, IP면 안 돼. 여기까지 처음에 얘기했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야 우리가 NLP라는 것도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꼭 직선이어야 돼? NLP도 있을 것 같아. 근데 NLP는 컨벡스나 컨케이브일 때는 오케이. 그게 아니면 노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LP와 컨벡스일 경우에만 우리는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고요. IP와 이 컨벡스가 아닌 이상하게 생긴 애들은 옵티마이제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좀 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자면 자 그럼 이거 쫙 여기 경계선이 그어져요. 자 LP와 컨벡스 혹은 컨케이브만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컨벡스 컨케이브 어떻게 생겼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컨벡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컨케이브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이쁘고 단순하게 생겼죠. 자 컨벡스는 야 미니멈 찾아봐 여기요. 맥시멈 찾아봐 여기요. 생긴 걸 보아니 얘가 아무리 간들 이참수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이 나올 리가 없겠죠. 얘도 아무리 간들 작은 값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이 밑에는 엉망진창이니까 얘는 그게 아니야. 얘는 믿음이 없잖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 밑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거. 얘는 풀 수 있는 거. 이럽니다. 사실 연구 분야마다 다른데요. 연구 분야마다 다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이론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문제가 이 위쪽이어야 돼요. 그래야 수학적으로 우리 옵티멀리티가 개런티가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이나 뭐 딥러닝 이런 쪽은 다 밑에 쪽입니다. 얘네들은 넌 컨벡스 문제를 어떻게든 이 지능적으로 풀어보겠다라고 여기서 아둥바둥 하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알고리즘 연구나 통신 이론이나 이렇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치중하는 연구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컨벡스 아니야? 그럼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 가져가. 우리가 못 푸는 문제야. 이거고 밑에 있는 애들은 컨벡스 아니야? 우리 컨벡스 아니라도 어떻게든 이 안에서 우리가 솔루션 내도록 노력해 볼게. 거기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게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휴리스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도 나중에 따지고 보면 휴리스틱의 일종이고요. 강화학습도 휴리스틱의 일종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딥러닝이나 강화학습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도 뭐 알아볼 시간은 있을 건데 그것들이 왜 휴리스틱인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여기서 왜 컨벡스랑 컨케이브를 배우느냐? 얘네들은 요 함수와 이 함수를 우리가 따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 뒤에 강의를 더 보충을 해서 나중에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컨벡스와 컨케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 그 개념이 왜 존재하는지까지만 딱 알아두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또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